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동네 2020년 보물을 다시 한번 들고 왔고요. 이 안에서 한유주 작가의 눈과 호랑이와 고양이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희 한유주 작가 처음 소개하는 거죠? 요소야에서? 네, 맞아요. 네. 한유주 작가 좋아하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고 네. 좀 마니아층도 네, 있다고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동안 꽤 그래도 오랜 기간 문예지 다뤄왔는데 단편 만난 거 처음이지 않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회 자체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읽었는데 다른 작가 작품을 소개해드렸다기보다는 네. 저는 아니면 저희가 그 실린 문예지를 쏙쏙 피해갔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계절에 모든 걸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으니까. 저는 사실 한유주 작가 작품 20대 때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되게 안 읽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설집 나왔죠. 네, 연대기라고. 네, 근데 그것도 읽어보지 못했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소설 취향이 좀 바뀌면서 맞아요. 한유주 작가의 소설을 챙겨 읽게 되진 사실은 않았어요. 한유주 작가의 소설이 서사성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경희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저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소설은 좀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한유주 작가의 소설을 읽었을 때 약간 그런 난감함 같은 게 덜 했고 약간 미로 같은 것을 제가 좀 쫓아다니면서 약간 수수께끼를 푸는 느낌도 약간 있어서 저한테는 재밌는 독서 경험처럼 느껴졌던 작품이었거든요. 네. 저도 비슷했고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게 소설 취향이 어느 순간 서사 쪽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이나 독특한 구성이나 분위기보다는 장면이나 이야기가 조금 더 어떤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소설에 조금 더 끌려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표현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서사성이 있다거나 서사가 강하다고 하면 막 되게 재미있는 줄거리가 있는 소설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어쨌든 장면이나 인물이나 이야기가 제가 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게 그 앞서 말씀드린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독특한 분위기보다 조금 더 그런 쪽에 더 마음이 끌려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대 초중반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소설에 더 마음이, 물론 한유주 작가의 작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추구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좀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요소야 진행하다 보면 주영님이랑 제가 물론 세부의 취향은 나뉠 수 있지만 어쨌든 뽑아오는 소설들이 꽤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 문예지를 읽고 각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두세 편 이제 후보를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 이견이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좋다 그랬는데 주영님이 전 그거 못하겠어요. 이런 적은 잘 없었던,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너무 약간 한쪽으로 쏠려서 소개해드리라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소화를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색깔의 작품을 저희가 들고 왔죠.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정하면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배수아 작가 우르의 딸 우르 그거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때도 저희가 그 소설이 선명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상황이 뭔지 잘 완전히 납득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독특한 분위기나 정서만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지돈 작가의 소설도 그랬었고 조금 있네요. 근데 이번에 한유 작가의 소설도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도 사실은 처음 읽었을 때는 완전히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여성이 등장을 하고 이 여성이 눈이 내리기로 예정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오후부터 눈이 오기로 한 어떤 잔뜩 흐린 날인 거예요. 네. 오전 혹은 뭐 이른 오후, 점심 정도 된 시간인 것 같고 근데 이 여자의 이야기 일어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노인이 나오고 네. 베트남 식당에서 고수를 많이 넣어달라고 주문했던 손님이 고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국수를 받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건물의 네. 이야기도 나오고 집의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 택배 기사가 도착을 해서 택배를 이제 나눠주는데 네. 그 201호, 203호, 401호, 505, 602호 이런 식으로 그 세대가 좀 호명이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누구의 얘기야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었어요. 네. 뭘 얘기하려고 하지? 그리고 경비실에서 경비가 어떤 다큐멘터리, 야생 호랑이를 촬영하기 위해 100일 정도를 기다리는 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는 장면도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401호에 사는 노인의 네. 이야기가 글 쓰는 재형이라는 작가인데 그 노인의 이야기도 노인이 뭐 외국으로 낭독회 갔다 온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네. 그러다가 조금 후반부에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번씩 등장한 다음에 네. 일단 이게 글하고 그냥 나오죠. 네, 그냥 이름도 없고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존재가 사고를 당해서 한 번 죽은이라고 표현이 돼요. 한 번 네. 죽었다라는 거를 기억해낸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고 이 존재가 건물에 나타났는데 자신이 어떻게 고속도로 위에서 합정동에 여기로 왔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를 겨우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그 죽은 존재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택배 기사가 방금 날라준 캔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리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문을 통과해서 영혼이니까 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순간 고양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마치 알아본 것처럼 아마 보이지 않았을 텐데 영혼이니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돌면서 신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였어요. 그 앞에 이야기들이 뭐지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따라 읽다가 이 고양이가 죽은 존재라고 여기서는 묘사가 되는 그에게 다가와서 뭔가 뺨을 매만지려고 하고 네. 이 존재도 고양이의 뺨과 수염을 매만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고양이가 그를 알아봤다기보다는 아마 배고픔 때문에 다가왔겠지? 이 고양이가 노리는 건 그저 먹이에 대한 기대와 흥분일 거야 라고는 하지만 고양이가 굶지 않게 하기 위해 밖에 놓여있는 상자를 없는 신체인데 신체를 되찾아가는 노력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상자를 손으로 나를 수 있게 되고 움켜쥐고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은 잘 몰랐는데 그 장면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소설을 읽다 보니까 네. 각자의 사정들이 깊이 있게 좀 깊숙하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다들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혹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존재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이 처음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귀걸이를 훔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비싸지도 않은 거를 훔치고 처음 무언가를 훔침으로써 굉장히 조마조마함을 느끼는데 그것도 왜 우리가 그런 도벽이라고 하는 거를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거를 쾌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으려나? 네. 이런 생각이 뒤에 가서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경비원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계속 그냥 호랑이를 기다리는 다큐멘터리인데, 호랑이를 진짜 만나는 순간 그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작가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꼈겠지만, 그 경비원도 내가 지금 어느 순간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나, 네. 택배 기사도 결국에는 어쨌든 자기의 일을 하는 과정이, 노동이 되게 구체적으로 꽤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401호에 사는 노인도 자신에게 잘못 배달된 고양이 습식 캔을 네. 자기 집으로 올 일이 없는데 이게 어디 있어야 될지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뭐 이 집에 진짜 갖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걸로 끝난다거나 여성이 귀걸이를 훔치고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어떤 지팡이를 든 노인에게 지팡이로 삿대질을 당하면서 좀 항의를 네.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든 노인이 아까 그 여성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어떤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는 강렬한 감각이 발생했다. 이는 네. 평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의 감각. 그러니까 이것도 노인이 무료하게 살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거를 본능적으로 느낀 감각.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다 어떤 살아있다는 감각 혹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작은 노력들? 다들 버티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느낌이 들면서 나중에는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네. 그냥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연극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혹은 걷고 있는 배경으로 이것들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단락들이 연극으로 묘사돼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조금 기존의 소설들이 뭐 연극보다는 영화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면 막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네.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다 분절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다른 무대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연결되는 느낌들이 들면서 연극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아니 근데 그 연극 같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그 배수아 작가의 우르했다 우르가 네. 생각나네요. 네, 배수아 네. 작가가 낭독극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르했다 우르 안에는 실제로 연극 장면이 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약간 이거 연극으로 만들면 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묻힐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약간 네. 갑자기 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 그리고 네. 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좀 강렬함 같은 게 네.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고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이 되잖아요. 그 바람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사력을 다해 펄럭이고 네. 있었다. 정말 사력을 다해 펄럭이고 있었다라는 말이 좀 다 읽고 나서 그 인물들 하나하나에 좀 맞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저도 재밌었던 게 한 여자가 눈이 내리기로 예정된 거리에서 걷고 있었다가 첫 문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첫 문단에 나오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고수를 주문하지 못한 손님과 그 노인과 이 여자가 다 약간 엑스트라였던 거죠. 그래서 살짝 뭔가 속이고 관객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독자들을 약간 속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 도입이 좀 재밌었고, 네. 저도 이 그라고 표현된 네. 영혼이죠. 그러니까 전날 밤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네. 이 사람이 자기 집 앞 복도에서,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잠을 깨서 그 영혼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하는, 저도 네. 이 서사가 저한테도 제일 와닿았었는데요. 네. 일단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영혼이 눈을 뜬 공간, 그러니까 201호 같은데요. 네. 이 공간이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집일까요? 저도 많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왜냐하면 있는데 1111이라는 이제 그 번호를 기억해내고 도어락 어제 들어가잖아요. 죽은 사람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근데 동승했던 사람 동생했던 사람의 집이겠죠? 의 왜냐하면 집이거나 네. 소중한 존재였거나 그 동승한 사람이
왜냐면 자기의 생일로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자기한테 중요한 존재로 하지 네, 않나? 간밤에 생을 다한 자의 생일이었다. 집 비밀번호를 연속된 4자리 숫자로 설정했다는 것에 경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설정했으면 경악하지 않았을 맞네요. 것 같죠.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 남성이 네. 한 번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신체를 찾아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해. 지킬 수 지킬 있다면 수 없어도 지켜야 네, 해. 지켜야 해라고 그런 음성 환청 같은 거가 네. 나오는 장면이 있고 사고 장면에서 네. 그리고 앞자리에 탄 두 사람이 뒷좌석을 향해 굉장히 기이하게 몸을 뻗었는데 네. 사고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은 뒷좌석에서 발견한 사람이나 뭐가 없고 뭐 시신도 찾을 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 처음에는 이 모든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고양이를 마주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이 사고 현장을 또 지켜보는 고양이가 고양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에 고양이가 타고 있다가 고양이가 혼자 나왔나라고 처음에 읽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고양이는 두 마리인데 이 고양이를 뭐 기다리고 있었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 그게 아니라 혹시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이 갑자기 화자가 우리는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결국 그 존재가 누군지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네. 화자가. 근데 끝부분에 다다라서 어쩌면 기만이자 위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페이지 안에서라면 그러니까 아마 이 소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허구 속에서라면 트럭에 박혀 뭐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쯤은 직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애 저편으로 건너가려던 두 사람이 누군가를 사력을 다해 한 사람쯤 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문장이 튀어나와요. 무슨 네, 변사처럼 맞아요. 약간 서술이 바뀌는데 그래서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그가 네. 여기로 나타나서 지금 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 살린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것도 있지만 이 집으로 보내기 위한 고양이.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존재를 살린 거이려나? 라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죽어가는 두 사람이 어떤 존재를 살리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그리고 그 장면들을 고양이가 지켜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고양이에 대한 어떤 죽음과 연결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한 번은 죽었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어제 죽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지난밤 한 번 죽었다는 것을 마침내 기억해놨다. 이 문장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한 번 죽었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죽을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양이와 연결되는 뭐 9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냥 계속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은 자기의 집이 아닐 것 아니겠죠?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게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 정보를 일부러 이제 숨겨놨잖아요. 동승했던 그 앞좌석에 앉았던 사망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글을 사력을 다해 살리려고 했을까? 기이한 모양으로 뒷좌석으로 손을 뻗은 채로 죽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와서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집에서 고양이를 마주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죽은 영혼인 채인 걸까? 아니면 정말 한 번 죽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인 건가? 이런 약간 의문들이 드는데 이 작가가 일부러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것 또한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물음표로 남겨놨을 때 사실은 이야기가 재밌어지기도 사실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면서도 궁금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흥미롭게 좀 읽었었고 계속 이제 그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로를 약간 헤매는 느낌? 이 등장 인물들이 다 타인인데 네. 뭐 택배기사, 경비실, 이 아파트에 사는 여자, 뭐 길에서 마주친 노인, 또 이 여자 뭐 윗집에 사는 뭐 노인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각자의 삶의 단면을 그냥 일화식으로 보여주고 이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인데도 불구하고 네.
서로에게 약간 어느 정도씩 이렇게 걸쳐있는 모양새.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여자의 경우에는 그 은재 귀걸이를 훔쳤고 고양이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사는 건물에서 이런 그라든지 최재영이라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택배기사 이야기가 있고 또 이 택배기사를 되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경비원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씩 걸쳐 있는데 결국은 각자의 사연들이 품고 있는 그러면은 되게 약간 이 소설 자체가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 좀 되게 유기적으로 단단하게 엮여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약간 그런 좀 재미도 좀 느끼면서 읽었고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기술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게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이걸 다 뭉쳐서 아까 그 경인이 말씀하신 생애 감각, 생에 대한 강렬함을 결국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신기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날 죽은 그 앞좌석의 두 사람이 한 명을 살리려던 게 아니라 두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에 저도 좀 이게 새롭게 느꼈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꼭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읽었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한 독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곱씹게 되는 게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소설인 것 같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소설인데 예를 들어 이 여성이 뭐 며칠 전부터 밤마다 누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게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커플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고가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에서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당일의 일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고양이를 두고 며칠간 여행을 간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사고를 났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 고양이가 배가 고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계속 울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이 남자에게 다가온 게 먹이를 네가 나에게 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다가왔을 수도 있고 그 401호 노인이 재형이 그 캔을 고양이 사료를 자기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왔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이 고양이가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들 느끼는 순간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이를 그가 마주치고 그 집에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또 밖에 있는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를 그리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쓱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그리움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 어제 사고가 났고 어제 죽었는데 벌써 그게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 현재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막 10년 전 일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시간 전 일이 그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아득함 같은 거? 이 고양이가 뭐 만나지 못하는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약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하신 그러니까 두 존재를 살리기 위해 이 두 사람이 사력을 다했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상상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뭐 한 명이 됐든 두 존재가 됐든 다들 뭔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감각하기 위해 조금씩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왜 김현 작가 소설 얘기하면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도 있나에 맞닿아 있는 점이 이 한유주 작가의 소설에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윤성희 작가 소설도 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인물이 뭐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다들 하나씩은 저렇게 살았다고? 약간 놀라게 만드는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유주 작가의 소설은 완전 다른 앞에 말씀드린 두 작가의 작품이랑 완전 다르지만 메시지나 생각하는 지점들은 비슷한 지점도 있을 것 같고 이 화자인 나 혹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그게 작가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은 이 작가도 어느 순간 그런 펄펄한 감각 같은 거를 느낀 네. 순간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더 감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밀접하게 느끼게 되는 네. 순간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이유로 이걸 썼겠지라는 거를 꼭 추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고양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호랑이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길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야 되지? 고양이의 해로움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네. 그게 뭐 꼭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존재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는 굉장히 큰 일처럼 평가를 받지만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정말 이렇게 사력을 다해 영혼이 왔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누구는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소설 안에선 그게 가장 감동적인 네. 부분이기는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의 인간다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순간 뒤에 가서 느껴져서 조금 강렬하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정 스님의 생명사상이 생각나는데 프랑포기도 생각이 근데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네. 하고 이 사람이 그가 처음에는 영혼이어서 네. 모든 걸 다 통과하다가 고양이를 만나고 이 고양이한테 밥을 줘야겠다. 다시 택배 상자를 들잖아요. 근데 택배 상자를 들 수 있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의 문도 열고. 작용이겠죠. 그럼 문 열고 원래는 내 손을 그냥 통과해버려야 할 택배 상자를 실제로 들 수 있고 주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비슷한 그 맥락에서 발생하는 뭐 기적이라면 기적이가 어쨌든 그런 현상이라는 것도 재밌었고 마지막에 결국 노골적으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면서 몇 번쯤 마주치는 법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마주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저지르는 숫자보다 적겠지만 네. 그리고 이 고양이와 눈이 세 번째로 마주쳤을 때 그가 또 한 번 죽었던 자신이 되찾기 시작한 신체로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한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양이가 자기를 세 번째로 눈이 마주치면서 나 뭐 해줘라는 거잖아요. 그때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해라는 의지가 신체를 되찾게 만들 수도 있는 정도의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한 번 죽었던 자의 신체로 이거를 상자를 움켜쥐게 되는 순간 같은 게 좀 계속 그냥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막 큰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되게 하자할 것 없는데 그걸 지키는 게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작가도 다큐멘터리 안에 네. 촬영하는 사람도 그 호랑이 찍으려고 100일이나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 그런 거의 중요함 같은? 네, 계속 마음에 좀 남아요. 이게 네. 사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살릴 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까? 네. 뭐 어떤 걸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근데 막 그게 어떤 무슨 엄청나게 큰 가치나 엄청난 것이어야만 할까?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의 아름다움을 말을 할수록 표현력이 딸려서 그러니까요.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하게 이 눈 호랑이 고양이가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이 호랑이도 그 시베리아 대륙 맞죠? 네. 시베리아 연해주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호랑이잖아요. 네. 북한으로도 들어가는. 네, 그런 것도 좀 되게 이미지들이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눈이 내릴 것 같은 잔뜩 흐린 날과 결국엔 눈이 내리는 순간까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다들 과거의 기억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짧은 몇 시간 사이의 일일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는 100일이 지난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는 네. 100일이 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묘하게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진짜 읽고 나면은 선명하진 않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희주 작가의 눈과 호랑이와 고양이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저희 이야기 나눠볼 작품에 대해서는 유소야 SNS 통해서 미리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한희주 작가의 눈과 호랑이와 고양이가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암갈색 고양이가 세 번째로 그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한 번 죽었던 자신이 되찾기 시작한 신체로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을 알았다.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해. 지킬 수 없어도 지켜야 한다. 그는 철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반투명한 신체로 현관문을 통과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한 번 죽었던 자의 몸으로 여전히 문 앞에서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던 택배 상자를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그의 두 손이 상자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가 상자를 들었다. 상자가 그의 두 손에 잡혔다. 어찌된 일인지 그의 반투명한 몸 위로 복도와 창문과 지붕과 문과 벽이 존재하는 이유와는 관계없이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의 슬픔과 그리움이 또렷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상자를 든 채 지난밤 신체와 영혼을 잃은 누군가의 생일을 도어록에 입력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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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문이 열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전히 기대로 부푼 암갈색 고양이가 있다. 그 순간 경비원은 계곡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와 마주친 카메라맨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무서웠나요? 아니요, 아름다웠습니다. 잠복 100일째, 카메라맨은 마침내 여름을 통과하는 호랑이를 영상으로 담았다. 그로부터 9년 후, 눈이 내리기 때문인지 혹은 용감하게 페이지를 벗어나는 존재들 때문인지 잔뜩 흐려지는 풍경 속에서 경비원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알았다.